저 여자, 죽은 엄마랑 똑같아요. 강정수의 손에서 커피컵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휴게소 바닥 위로 쏟아지며 짙은 갈색 얼룩을 남겼습니다. 순간 주위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정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8살배기 아들 준우의 손가락 끝만을 쫓을 뿐이었습니다. 휴게소 벤치에 앉은 그 여자를 본 순간 정수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꺼지는 듯한 충격. 손끝부터 차갑게 식어가며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헝클어진 머리가 얼굴의 절반가량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낡고 때에 묻은 회색 후드티에 군데군데 찢어진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와 구부정한 등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인의 행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만큼은 정수의 입에서 나직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안 돼. 4년 전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아내 윤서영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다. 같은 눈썹, 같은 코, 같은 입술까지. 심지어 턱선마저 완벽히 똑같았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새하얘요. 준우는 아빠의 핏기 잃은 얼굴을 올려다보며 근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닮았다는 말을 한 것뿐이었다. 4년 전 엄마가 세상을 등졌을 때 준우는 고작 4살이었으니까. 아이에게 엄마란 사진으로만 접한 희미한 기억 속의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아빠, 진짜 엄마 같죠? 사진 속 엄마랑 완전 똑같아요. 아들의 천진한 말이 정수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정수의 머릿속에 4년 전 그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 서영이 처음 몸의 이상을 얘기하던 날, 여보, 나 요즘 너무 기운이 없네. 병원에 가봐야겠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그저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진단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다. 췌장암 3기. 의사는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을 조심스레 언급했다. 그 순간 정수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다. 아내와 꿈꾸던 모든 미래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휴게소 직원이 염려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물었다. 정수는 그제서야 자신이 쏟은 커피 앞에 망연자실 서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제가 바로 치울게요. 아닙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치진 않으셨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다시 여자에게로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환각도 아니었다.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여자에게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발이 멋대로 그쪽으로 향했다. 심장은 터질 듯했고 입안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여자는 비닐봉지에서 빵 조각을 꺼내 입에 넣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옆얼굴은 아침마다 토스트를 먹던 서영의 모습과 소름 돋게 겹쳐 보였다. 저기요. 정수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수의 호흡이 받는 듯 했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한 얼굴은 더욱 충격 그 자체였죠. 아내 서영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단,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단에 그런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서영의 눈엔 늘 온기가 있었지만 이 여인의 눈엔 날선 경계심과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뭐죠? 여자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목소리마저 서영과 흡사했죠. 정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와 똑같이 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정신 나간 사람 취급당할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저 혹시 돈 없는데요. 성가시게 굴지 마시죠. 여자는 나를 세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수보다 한 뼘쯤 작아 보이는 신장이었죠. 서영과 키마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챙겨 들고 휴게소 건너편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순 없었습니다. 수많은 물음표가 그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맞대, 이, 그, 이, 미, 이. 어째서 서영과 똑같이 생겼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잠시만요. 정수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쫓아가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고 식사라도 하세요. 여자가 그를 돌아봤습니다. 돈을 본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에게 돈을 주려 하는 거죠? 무슨 속셈이죠?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순수한 호의가 오해를 사고만 것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돕고 싶었을 뿐.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특히 당신처럼 생긴 사람한테는요. 그녀의 목소리엔 깊은 불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이었죠.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정수가 애타게 말했지만 여자는 이미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멀리서 준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죠. 화장실에서 나온 아이가 아빠를 찾고 있었죠. 정수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가야 했지만 이 여자를 이대로 놓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명함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탄 정수는 룸미러로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여자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었습니다. 잠시 명함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는 휴게소를 빠져나가 길 건너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빠, 왜 자꾸 저쪽만 보세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차에 시동을 걸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자신조차 아직 믿기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부산으로 향하는 3시간 내내 정수의 머릿속은 온통 그 여자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맴돌았죠. 서영과 똑 닮았지만 전혀 다른 그 냉담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정수와 이수진의 운명 같은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5성급 호텔에 당도한 시각은 저녁 7시. 정수는 체크인을 끝내고 준우의 손을 잡고 스위트룸에 들어섰지만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휴게소에서 본 그 여자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빠, 우리 저녁 뭐 먹어요? 준우가 침대 위로 껑충 뛰어오르며 물었죠. 여행 생각에 아이는 한껏 들떠 있었어요. 룸서비스 부를까? 나가서 먹을까? 정수가 대꾸했지만 목소린 가라앉아 있었죠. 온통 정신이 다른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가 발코니에서 바다를 볼 때 내해 전 기억이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서영이 병원에서 첫 진단을 받던 바로 그날, 췌장암 3기라는 말, 수술은 어렵고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 없는 의사의 목소리가 아직 귀에 선명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영은 도리어 너무나 담담했었죠. 괜찮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면 돼요. 하지만 정수는 그럴 수가 없었죠. 밤마다 욕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아내의 앞에선 듬직한 모습을 보여야만 했으니까요. 그 6달의 투병 시간은 정수에게 지독하게 길고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회사 일을 보고 어린 준우를 돌봐야만 했거든요. 서영은 독한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발을 쓴 모습조차 여전히 아름다웠죠. 특히 준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한결같이 따스했거든요. 준우야, 엄마가 이 병만 다 나으면 우리 다시 신나게 놀자. 서영은 끝까지 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려 애썼습니다. 정수는 그런 아내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미어졌죠. 서영이 세상을 등지던 그날, 정수는 밤새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될 무렵 서영이 가만히 눈을 떴어요. 여보, 그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희미했죠. 말하지 마. 힘들어. 우리 준우 잘 돌봐줘요. 그리고 당신은 꼭 행복해야 해. 그것이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30분 뒤 서영은 정수의 손을 잡은 채 고요히 잠들었습니다. 장례식 후 몇 달간 정수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회사 일은 전부 부사장에게 맡겨두고 어린 준우는 보모에게 맡겨두었죠. 서영의 옷장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내의 채취라도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때로는 서영의 베개를 품에 안고 잠들기도 우롱이 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새 출발을 권했지만 정수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죠. 서영이 없는 인생이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아빠, 전화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정수를 상념의 늪에서 건져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박지은이건 전화였죠. 정수야, 잘 도착했어? 지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나긋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2해 전부터 정수와 만나오던 사이였죠. 그녀는 회사 전무이기도 했고요. 지금 막 호텔에 들어왔어. 준우도 잘 있고 너무 신나서 정신을 못 차려. 박지은은 서영이 떠난 지 꼭 2해. 만에 정수의 삶에 들어온 여자였습니다. 회사 신규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자연스레 가까워졌죠. 처음엔 단순한 직장 동료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의 한결같은 온기가 정수의 맘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준우를 친자식처럼 돌봐주는 모습에 특히 감동했어요. 나 같은 사람과 연애해도 괜찮은 걸까? 정수가 처음 고백했을 때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바보, 사랑의 자격 같은 게 어디 있어. 허나 정수의 마음 한편엔 늘 지은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죠. 이게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단지 외로움 때문에 기대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정수의 속마음을 알면서도 그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거실 속 서영의 사진에도 불편한 기색이 없었고 준우가 엄마라 부르지 않는 것조차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죠. 시간이 필요한 건 당연해. 난 기다릴 수 있어. 지은의 이런 깊은 배려가 정수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정수는 다시 휴게소에서 봤던 그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하고 선명한 기억이었죠. 서영과 똑 닮은 얼굴, 하지만 전혀 다른 눈빛. 설마 정수의 머릿속에 기묘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서영에겐 형제나 자매가 없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외동딸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냥 우연히 닮은 사람이겠지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빠, 오늘 그 아줌마 왜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준우가 룸서비스 음식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일이 마음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세상에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 정수는 건성으로 답했지만 마음속엔 같은 의문이 맴돌았죠.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옆 침대의 준우는 깊이 잠들었지만 정수의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수면 위로 부서지고 있었죠. 문득 서영과 신혼여행으로 부산에 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바다가 정말 아름답다. 나중에 준우 낳으면 우리 가족 다 같이 또 오자. 정수의 팔짱을 끼며 말하던 서영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수는 결심을 굳혔죠. 서울에 돌아가면 반드시 그 여자를 다시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죠. 마치 거대한 운명이 자신을 그녀에게로 이끄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들어 신뢰하는 사립탐정 김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급한 용무가 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일이신가요? 정수는 잠시 주저하다가 답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사람을 찾아야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수의 진짜 이야기가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의 그 찰나의 마주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수수께끼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서울로 돌아온 바로 다음 날 오후, 정수는 강남역 인근 조용한 카페에서 김 실장을 만났습니다. 김 실장은 50대 후반의 베테랑 사립 탐정으로 정수가 10년간 깊이 신뢰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안색이 어두우시군요. 김 실장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은 여전했죠.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휴게소에서 몰래 그는 찍은 사진을 내밀었어요. 화질이 나빠 수진의 옆모습이 흐릿하게 보일 뿐이었죠. 이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김 실장이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혹 사모님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게 문제라네. 소름 끼치도록 닮았거든. 김 실장은 수첩을 펼쳐 적기 시작했습니다. 안성 휴게소에서 보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시간은 어제 오후 2시쯤 벤치에서 빵을 먹고 있었는데 행색을 보아하니 노숙자 같았네. 나이는 30대 초반쯤. 그러자 김 실장이 펜을 멈추고 정수를 바라보았어요. 사장님, 대체 왜 그 여성을 찾으시는 겁니까? 단순한 호기심은 아닌 듯한데요. 정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도 왜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확인해야 할 것 같은 직감이 들어서요. 이틀 뒤 김 실장으로부터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몇 가지를 파악했습니다. 안성 일대 복지시설을 뒤졌는데 그 여자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김 실장의 사무실로 향했죠. 차를 몰면서도 심장이 뛰었어요. 거대한 진실의 문턱에 다가선 기분이었습니다. 안성시 사회복지관의 이선용 상담사가 한 증언입니다.
김 실장이 파일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 그 여성이 상담차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라며 말을 아꼈지만 이름이 이수진이라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수진이 20년 이상 여러 복지기관의 지원을 받아왔다는 기록입니다. 그 말에 정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20년이면 유년 시절부터란 말입니까? 맞습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서울 은평구의 아동보호소 기록입니다. 1995년, 당시 나이 7살. 정수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1995년이라면 수진이 7살이었으니 지금은 35. 아내 서영보다 3살이 더 많은 나이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었죠. 보통 이런 기록엔 보호자 정보가 있기 마련인데 이수진의 기록은 그 부분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 같았죠. 이어 김 실장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 109, 15년 당시의 기사입니다. 그 해봄, 은평구에서 5살 여아 유괴 사건이 있었더군요. 정수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유괴라고요? 네. 그 당시 꽤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아이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죠. 경찰서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이는 제 이름조차 기억 못했고 보호시설에서 수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지금의 이름이 된 겁니다. 김 실장은 낡은 신문 스크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어린 소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 아이는 납치범으로부터 겨우 탈출했다고 진술했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기억은 거의 소실된 상태였고 결국 범인마저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한층 가라앉았습니다. 이 납치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바로 은평구 응암동입니다. 사모님, 윤서영 씨의 유년 시절 거주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수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같은 동네, 그리고 같은 시기. 그렇다면 둘은 혹 서로 아는 사이였을까요? 더욱 놀라운 점은 납치 당시 이수진이 사라졌던 그 놀이터가 김 실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윤서영 씨의 자택에서 불과 200m 거리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같은 놀이터를 공유했을 확률이 아주 높죠. 정수의 머릿속은 뒤엉키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서영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서영은 늘 외로움을 토로하곤 했어요. 외동이라 너무 심심했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죠. 그런데 김 실장님, 혹시 1995년경 응암동에 거주했던 윤서영 씨의 가족 정보도 확인 부탁합니다. 이미 그럴 줄 알고 조사해 두었습니다. 김 실장이 또 다른 서류처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서영 씨 가족은 1995년 당시 응암동 123번지에 살았더군요. 부친 윤종석, 모친 박영, 그리고 외동딸 윤서영. 그럼 이수진이 실종된 곳과는 고작 500m 떨어진 거리군요. 정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우연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비슷한 또래, 그리고 무엇보다 똑 닮은 얼굴까지.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김 실장님, 혹시 서영이와 수진이가 자매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김 실장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영 씨 가족의 공식적인 기록상으로는 자녀가 윤서영 단 한 명뿐입니다. 공식 기록에만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출생신고부터 주민등록,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모든 서류에 윤서영 씨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수의 등골에 섬뜩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설마 장인어른께서 무언가 감추고 계신 것은 아닐까? 서영의 부모는 언제나 서영을 애지중지하는 외동딸이라 칭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쌍둥이가 존재했다면 김 실장님, 윤서영 씨 부모님을 직접 뵙고 확인해야겠습니다. 사장님, 그 결정은 신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오해라도 사시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겠어요. 정수의 목소리엔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수진 씨를 먼저 다시 만나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안성 일대를 중심으로 수소문해 보니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나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목격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해진 거처는 없는 듯합니다. 언제쯤이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말 안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계속 동선을 추적하겠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수진을 다시 마주하면 무슨 말을 꺼내야 할까? 어떻게 다가가야만 할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아들 준우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내 지은은 야근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아빠, 혹시 그 아줌마 또 만날 거예요? 준우가 불쑥 물어왔다. 어떤 아줌마 말이야? 그 외에 휴게소에서 봤던 엄마, 닮은 아줌마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정수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왜 그러니? 또 보고 싶어? 네, 엄마랑 정말 똑같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준우의 두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감탄과 달리 정수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갔죠. 그날 밤 정수는 서영의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거실벽, 결혼사진 속 서영은 여전히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여보, 당신 혹시 자매가 있었어?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은 거야? 그는 사진 속 아내에게 나직이 물었죠. 답은 없었지만 서영 역시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핸드폰을 들어 지은에게 연락할까? 망설이다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확실치도 않은 일로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내일 장인어른 댁에 찾아가야겠다. 정수는 결심했죠.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수진, 그 여자의 정체를 꼭 알아내야만 했죠. 그날 밤 별들은 유독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튿날 오후, 정수는 서울 노원구 장인어른 댁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낡은 아파트였지만 안에 서영의 흔적이 깃든 곳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 앞에 서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장모 박영애 씨가 문을 열었죠. 어머, 정서방. 아니, 갑자기 어쩐 일이야? 장모님, 안녕하세요. 예고 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60대 후반이었지만 여전히 기력이 넘쳤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얼굴이었죠. 그러나 오늘따라 그 얼굴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혹시 무언가 숨기는 게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된 것이죠. 장인어른은 안에 계신가요? 응, 거실에서 TV 보신다. 어서 들어오게. 거실에 들어서니 장인 윤종석 씨가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우리 사위,
어쩐 일인가? 준우는 오늘은 저 혼자 왔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수의 심상치 않은 표정에 두 분의 낯빛도 어두워졌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표정이 그러나. 장인이 TV 소리를 줄이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휴게소에서 찍었던 수진의 사진을 건넸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녀의 옆모습은 희미하게 남아 보였죠.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사진을 본 장모는 순간 숨을 멈추며 입을 틀어막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장인 역시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정서방, 이 사진 어디서 찍었나? 안성, 휴게소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준우가 제 엄마와 똑같이 생겼다고 하길래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죠. 두 분의 반응이 상상 이상으로 격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닮은 사람을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반응이었죠.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이 사람. 장인과 장모는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부부만의 눈빛 대화였죠. 이윽고 장인이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뗐습니다. 정서방, 이리 와서 앉게. 정수는 소파에 앉았죠. 두 분의 굳은 표정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사실 서영이에겐 쌍둥이 자매가 있었단다. 정수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듯 했습니다. 짐작은 했으나 직접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서영이와 미영이 쌍둥이였다니. 장모님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어요. 눈시울이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와 미영이는 정말 판박이었거든.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말이야. 장모님이 옛일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어요. 성격은 완전 딴판이었지. 서영인 조용했는데 미영이는 활달한 장난꾸러기였어. 둘이 붙어 있으면 집이 떠나갈 듯 시끄러웠지. 정수는 서영의 어릴 적 얘기를 들으며 그려봤어요.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말입니다. 허나 미영이가 5살 되던 그 해봄, 장모님 목소리가 떨려왔죠. 1995년 4월 15일이었어. 결코 잊지 못할 날이야. 장인어른은 날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었지. 서영이와 미영이가 그네를 타며 놀고 있을 때 잠시 다른 엄마랑 얘기를 나누느라 잠시 한눈을 팔았지. 장모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분도 채 안 됐어. 근데 고개를 드니 미영이가 안 보이는 거야. 서영이 혼자 그네에 앉아 미영이 어디 갔어? 하고 있었지. 정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어요. 5살 아이가 사라진다는 게 부모에겐 어떤 충격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어. 밤새 미영이 이름을 부르며 헤매고 다녔어. 장인어른 음성엔 30년 전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CCTV도 흔치 않던 시절이라 목격자도 없었지. 미영인 그렇게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거든. 그럼 서영이는 어땠어요? 정수가 물었다. 서영이가 가장 힘들어했지. 날마다 미영이 언제 와? 미영이 어딨어? 하고 묻는데 어린애한테 뭐라 말해야 할지. 장모님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어요. 6달, 1년, 2년. 세월이 흘러도 감감무 소식이었지. 장인어른이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도 점차 줄어들었고 우리도 결국 단념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서영이한테는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미영이가 먼 데로 여행 갔다고 둘러댔지. 그러다가 하늘나라 갔다고 거짓말을 했단다.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죽음이란 걸 이해할 리가 없었거든. 시간이 흐르며 미영이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졌고 우린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네. 장인어른이 고백했다.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짐이 될 줄이야. 미영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 건지 매일 밤 잠들기 전 생각했네. 그래서 서영이를 더 애지중지 키웠지. 남은 딸만은 절대 잃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장모님이 말을 보태서요. 정수는 그들의 과보호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비로소 알았어요. 딸 하나를 잃은 트라우마 때문이었군요. 근데 왜 서영이에게마저 말을 안 하셨어요? 다 큰 다음에도 계속 숨기셨잖습니까? 정수의 물음에 두 분은 다시 서로를 마주봤어요. 서영이가 중학생 때였을 게야.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네. 난 혼자라 외로워.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어. 장모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털어놓을까 고민했지.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서영이가 너무 해맑게 웃고 있었거든. 우리가 준 사랑만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빛났으니까. 미영이 얘기를 꺼내면 서영이 마음에 멍이 들 것 같아서 잃어버린 동생 때문에 죄책감으로 아파할까봐 장인어른께서 말을 이으셨어요. 그래서 우린 계속 가슴에 묻기로 했지. 서영이가 부들이 아닌 엄마를 부들어 결혼해서 준우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도 만약 미영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꼭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서영이가 먼저 우리 곁을 떠나버렸지. 정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0년 동안 두 분이 홀로 짊어진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조차. 그런데 정서방, 저 사진 속 아이가,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려왔어요. 정말 우리 미영이가 맞는 것 같나?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려 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장모님이 정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정서방, 만약에 정말 미영이가 맞다면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이제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에 장모님은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만에 잃었던 딸을 찾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그간 딸이 겪었을 고생에 대한 걱정이 한꺼번에 휘몰아친 것이었죠. 우리 미영이를 정말 볼 수 있을까? 네, 제가 꼭 찾아서 모셔오겠습니다. 이제 두 분은 혼자가 아니세요. 정수는 장인과 장모님을 따뜻하게 안아드렸어요. 이 순간 그들은 사위와 장인,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함께 찾는 동반자 그 자체였어요. 거실벽에 걸린 서영의 어린 시절 사진이 그날따라 더 환하게 빛나는 듯 했어요. 그 옆에 있었어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빈자리가 이제야 보였습니다. 30년 묵은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죠. 이제 정말 미영이를 찾아 집으로 데려와야 할 때였습니다. 장인어른 댁을 나서자마자 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수진 씨를 찾았습니다. 내일 바로 만나보시겠습니까? 벌써요?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채비를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눈밑이 토하니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당신이 제 아내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라고 털어놓을 순 없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일 테니까. 그는 수화기를 들어 박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서 회사에 늦을 것 같아. 무슨 일인데요? 어제부터 안 좋아 보였는데.
지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다. 곧 전부 설명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 한편 김 실장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수지는 서울역 근처 쪽방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공동 화장실을 쓰는 비좁은 방이었죠. 정수가 그 골목에 들어섰을 때 숨이 턱 막혔어요. 서영의 자매가 이런 곳에 살고 있었다니.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김 실장이 가리킨 곳에는 수진이 상자에 걸터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휴게소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초라해 보였죠. 정수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 소리에 수진이 문득 고개를 들었다. 혹시? 수진은 단번에 정수를 알아봤다. 날선,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휴게소에서 배웠던 기억나세요?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죠? 저를 따라온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세상을 향한 깊은 불신이 묻어나는 말이었다. 오해입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다. 안에는 10만 원이 담겨 있었다. 우선 이것부터 받으세요. 따뜻한 식사라도 하시라고요. 수지는 봉투를 곁둔질로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원하는 게 뭡니까? 정수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이제는 본론을 꺼내야 할 때였다. 혹시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집에 대한. 수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과거는 그녀에게 건드려서는 안 될 상처였다.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상관없는 분이 관계 있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서영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을 본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제 아내였습니다.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당신과 믿을 수 없을 만큼 닮았어요. 우연이라기엔. 수지는 한참 동안 서영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정말 저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아주시겠어요? 유전자 검사요? 왜죠? 혹시 당신과 제 아내가 자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쌍둥이일지도 모르고요. 그 말에 수진이 실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닌 자조에 가까웠다.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고운 분의 자매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외모가 이렇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수지는 깊은 고뇌에 휩싸였다. 평생 자신의 뿌리를 모른 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만약 정말 자매라면 어떡하죠? 전 이미 망가진 인생인걸요.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저 힘든 시간을 보냈을 뿐이에요. 정수의 진심 어린 위로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는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어요. 아는 글자도 몇 개 없고 배운 거라곤 없어요. 이런 저를 가족으로 받아줄까요? 있습니다. 바로 제 앞에요. 정수는 수진의 손을 감싸 쥐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였지만 온기가 느껴졌다. 결국 수진은 유전자 검사에 응하기로 했다. 정수는 곧장 그녀를 이끌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수진은 창밖 풍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렇게 좋은 차에 타보는 건 난생 처음이었다. 덜컥 겁이 나요. 수진이 불쑥 입을 열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만약 정말 자매라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서요. 그리고
자매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전 또다시 혼자가 되는 거고요. 정수는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희망과 절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그 마음을 말이다. 결과가 어떻든 제가 돕겠습니다. 꼭 약속합니다. 병원에 도착해 진행된 검사는 의외로 간단했다. 면봉으로 구강 상피세포를 채취하는 것이 전부였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의사의 담담한 말에 수진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일주일이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그 시간 동안 어디에 머무실 건가요? 정수의 물음에 그녀는 그저 원래 지내던 곳에서 머물겠다고 답했어요. 그럴 순 없어요. 제가 호텔을 마련해 드릴게요.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정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쩌면 가족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런 험한 곳에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일주일은 참으로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정수는 날마다 수진이 머무는 호텔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첫 만남의 서먹함도 잠시 둘은 서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수진에게 호텔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폭신하고 깨끗한 침구, 언제든 쏟아지는 온수, 룸 서비스까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만약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다면 이런 삶을 살았을까? 수진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틀림없이 행복했을 겁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테니까요. 정수의 위로에 수진은 애써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와 수진은 나란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에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철을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수와 수진의 심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 두 분은 의심의 여지 없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네, 틀림없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수진이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전 아직도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조급해할 것 없어요.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정수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선 부모님부터 만나 뵙는 건 어떨까요? 무려 30년이란 세월 동안 당신만을 애타게 기다리셨어요. 그 말에 수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외톨이로 살아온 그녀에게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실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주실까요? 물론입니다.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그분들의 딸이니까요. 그리고 정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 서영이도 하늘에서 무척 기뻐할 겁니다. 자신의 또 다른 반쪽인 쌍둥이 자매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말이죠.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삶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이름, 윤미영으로서의 진짜 인생이 말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손에 쥔 바로 다음 날, 정수는 수진과 함께 장인과 장모님이 계신 본가로 향했습니다. 차가 달리는 내내 수진은 마른 손을 비비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을 순순히 받아들여 주실까요? 염려 마세요. 지난 30년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을 기다리셨으니까요. 정수는 그런 수진의 손을 따스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손에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마침내 현관문 앞에 이르자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결심한 듯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신가요? 문 너머로 장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정수입니다. 아주 귀한 분과 함께 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그 찰나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장모는 수진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영아, 내 딸 미영이 맞구나. 엄마야, 엄마. 소리를 듣고 거실에서 달려나온 장인 역시 수진을 보자마자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잃어버렸던 30년 전, 그 5살 배기 딸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어른이 되었지만 눈망울은 여전했어요. 미영아, 정말 우리 딸 미영이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장인어른은 수진을 힘껏 껴안았고 수진은 어쩔 줄 몰라 당황했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제가 정말 따님이 맞을까요? 수진의 떨리는 물음에 장모님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넌 우리의 소중한 딸 미영이야. 거실에 앉은 장모님은 다시 잃어버릴세라 수진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널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아니. 매일 밤을 새워 기도했단다. 우리 미영이가 어디서든 건강하게 지내게 해달라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경찰서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어. 혹시나 소식이 있을까. 비슷한 또래 아이 소식만 들려와도 달려가곤 했지. 장인어른도 말을 이었습니다. 내 방도 그대로 뒀단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었으니까 서영이 짐 정리할 때도 내 방만큼은 못 버리겠더라고.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자신을 찾아 헤맨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가 어릴 적엔 서영이보다 훨씬 개구쟁이였지. 장모님은 수진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서영이는 조용히 그림 그리거나 책 읽는 걸 좋아했지만 넌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개구쟁이였어. 음식 투정도 심했지. 특히 당근을 말이야. 싫다고 울고불고 했지. 그래서 이 엄마가 당근을 갈아서 햄버거에 몰래 넣어줬단다. 장인어른의 말에 정수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당근을 못 드세요? 네. 어릴 때부터 당근 냄새만 맡아도 속이 안 좋았어요. 그랬어요. 수진의 말에 장모님이 손뼉을 딱 쳤어요. 역시 우리 미영이가 맞구나. 천성이었어. 그런 거였구나. 너희 둘은 정말 한 몸 같았거든. 서영이가 앓으면 너도 앓고 네가 울면 서영이도 같이 울었지. 울었단다. 장모님은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네가 없어진 그날도 서영이가 집에 와서 계속해서 미영이 어디 있어? 미영이 없으면 나도 싫어. 라며 울었단다. 꼭 제 반쪽이 사라진 애처럼 말이야. 정수는 서영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어요. 서영이 가끔 자신이 쌍둥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그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잃어버린 자매를 그리워했던 것이었죠. 서영이가 결혼식 때 부케를 던지면서 미영아, 너도 행복해야 해 라고 혼잣말했지. 우리만 들었지만 장인어른이 어른의 말에 정수의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감동적인 재회 후 정수는 수진을 위해 나섰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강남의 깨끗한 오피스텔이었죠. 방 2개와 거실, 주방이 있는 널찍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사는 거 맞아요? 수진이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여기가 수진 씨 집이에요.
정수가 열쇠를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죠. 수진은 그 열쇠를 꽉 움켜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나만의 집은 없었는데 말이죠. 이게 정말 제 집인가요? 당연해요. 가족이니까요. 수진은 집안 곳곳을 찬찬히 둘러봤어요. 깨끗한 화장실과 온수가 쏟아지는 샤워기,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정수는 수진의 재능을 믿고 강남 미용학원에 등록을 마쳤어요. 그녀의 손재주를 알아봤거든요. 미용 기술을 배워보는 건 어때요? 커트, 펌, 염색 기초부터 차근차근요.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누구나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수업날, 수지는 긴장감에 손을 심하게 떨었어요. 주위 학생들은 모두 젊고 화사해 보였죠. 그 속에서 자신만 왠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강사님은 친절했습니다. 손놀림이 정말 섬세하시네요. 헤어 디자인에 타고난 재능이 있나 봐요. 그 칭찬에 수지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보였어요. 새 집에 정착하고 2주가 흘렀을 때의 일입니다. 정수가 아들 준우와 함께 그녀의 집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미영 이모. 준우가 씩씩하게 인사했죠. 정수가 미리 일러두었기 때문이죠. 수진이 엄마의 쌍둥이 동생이라고요. 안녕, 준우야. 이모 보는 게 처음이라 낯설지? 수진은 준우와 눈을 맞추려 몸을 낮췄어요. 아이를 대하는 게 서툴렀지만 진심을 다했죠. 아니요. 이모가 엄마랑 완전 닮아서 신기해요. 준우의 순진한 말 한마디에 수진의 마음이 녹아내렸죠. 이모, 나랑 같이 게임해요. 준우가 수진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수진은 생전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놀았습니다. 미용학원에 다닌 지 어느덧 한 달. 수진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우선 눈에 띄게 외모가 달라졌어요. 머리를 정돈하고 화장하는 법도 익혔죠. 옷차림도 한결 단정하고 깔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거울 보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새로 장만한 화장대 거울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예쁘죠? 원래부터 이렇게 예쁜 사람이었어요. 정수의 칭찬에 수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예쁘다고 말해주는 것이 낯설었거든요. 2달 뒤, 수지는 마침내 헤어 기초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수료증을 손에 쥔 날, 그녀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상장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수료증을 꼭 쥔 수진의 모습에 정수 역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요. 고맙습니다. 정수 씨, 도움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수지는 정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날 저녁엔 장인 장모님과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작은 식당에서였지만 비로소 가족이 함께한 첫 번째 자리였죠. 이제 중급 과정에 도전해보는 건 어때요? 원장이 그녀에게 제안했죠. 수진의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모델들이 수진 씨한테 머리 받고 싶다고 난리예요. 이게 바로 재능이라는 증거죠. 원장의 격려에 수진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타인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네, 해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진은 새 집에서 시부모님과 정수, 준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열심히 요리를 배우는 중이었죠. 미영아, 이 김치찌개 간이 아주 딱 맞네. 장모님이 수진이 끓인 찌개를 맛보고는 칭찬했죠. 정말이에요? 어제 유튜브 보고 따라했는데 연습 좀 했어요. 수진은 부끄럽게 웃었죠.
가족을 위한 요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거실에 모였어요. 주우는 수진의 무릎에 자리 잡고 책을 읽었죠. 장인과 장모는 TV를 시청하고 계셨습니다. 정수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영이 떠나고 나서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온전한 가족의 온기였어요. 서영아, 정말 고맙다. 이런 선물을 남겨줘서. 정수는 마음속으로 서영을 불렀습니다. 분명 하늘의 서영이 이 모든 걸 이끌어준 것만 같았죠. 수진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30해를 홀로 지냈지만 이제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생긴 것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은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몰라도 이 기적 같은 순간에 대한 감사였죠. 새로운 삶의 막이 올랐습니다. 윤미영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진짜 인생이요. 수진이 새 삶에 익숙해질 무렵 박지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정수의 외출이 잦아지고 전화 연결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강정수 그룹 본사 전무실에서 서류를 보던 지은이 정수의 비서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회장님, 스케줄이 요즘 변동이 잦네요? 네, 사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비서의 말에 지은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습니다. 지난 2년간 사귀면서 정수가 이토록 수상하게 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수의 집을 찾았을 때도 분위기는 냉랭했죠. 요새 무슨 걱정 있어? 딴 데 정신이 팔린 사람 같아. 아니, 회사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정수의 얼굴에는 거짓말이라고 쓰여 있었죠. 지은은 여자의 직감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건이 터졌음을 감지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정수의 뒤를 밟았죠. 스스로도 비겁한 짓이란 걸 알면서도 치솟는 불안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수의 차는 강남의 어느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서 지켜보던 지은의 눈에 정수가 어떤 여자와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믿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서영이었어요. 아니, 서영을 그대로 빼닮은 어떤 여자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지은은 읊조렸죠. 죽었던 사람이 돌아올 리는 만무한데. 그렇다면 저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정수와 그 여자는 나란히 미용학원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지은은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알고 지내던 사설 탐정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회사 업무로 가끔 손을 빌리던 사람이었죠. 강정수 씨를 미행해 주세요. 최근 접촉하는 인물과 동선을 전부 파악해서 보고서를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한은 언제까지로 할까요? 일주일 들이지요. 가능한 한 상세하게요. 통화를 마친 지은은 차가운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만일 정수가 다른 여자를, 그것도 죽은 서영과 판박이인 여자를 만나는 거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필시 다른 사정이 있겠지. 그러나 한편으론 최악의 시나리오 또한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지은은 믿기 힘든 조사보고를 받게 되죠. 여자의 신원은 이수진, 과거 노숙자였으며 최근 정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DNA 검사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이었어요. DNA 검사라니 도대체 왜? 지은이 탐정에게 캐물었죠. 구체적인 사유는 불분명하나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마쳤고 결과 또한 나왔다고 합니다.
필시 혈연 관계를 파악하려는 의도 같군요. 혈연? 지은의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서영과 판박이인 여자와 혈연 관계라니. 설마 자매란 말인가? 더 깊이 파고들어 주세요. 그 여자의 과거, 정수와의 관계까지 샅샅이 알고 싶어요. 지은의 목소리엔 서늘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며칠 뒤, 지은은 정수와 수진이 준우와 함께 한가족처럼 식사하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포근한 느낌의 한식당이었는데 그 모습은 정말이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준우가 수진을 이모라 부르는 소리마저 들려왔죠. 지은의 심장에 질투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지난 2년간 자신만이 준우의 지은 이모였는데 갑자기 등장한 여자가 더 친밀한 존재가 되다니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는 거야? 지은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회사 내 입지, 정수와의 관계, 심지어 준우와의 유대감까지 모든 게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그 여자를 정수의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언론을 쓰기로 마음먹었죠. 지은은 안면이 있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예부 가십 전문 기자에게 말이죠. 아주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하나 있는데 관심 좀 있으신가요? 어떤 내용인데요? 강정수 그룹 회장이 세상을 떠난 아내와 쏙 빼닮은 전직 노숙자와 밀회 중이라는 사실이요. 그녀를 위해 거처까지 마련해줬다는군요. 수화기 너머로 기자의 흥미가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확실한 물증이라도 있습니까? 사진, 영상, 전부 다 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의 과거 행적까지도요. 그리고 일주일 뒤 언론에 기사가 터졌습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선정적이었죠. 강정수 그룹 회장, 사별한 아내의 도플갱어 노숙인과 부적절한 관계. 기사엔 정수와 수진이 함께한 사진들이 실렸고 그 사진들에는 악의적인 해석이 덧붙여져 있었죠. 재벌 2세의 엽기적인 취향, 고인이 된 아내를 향한 병적인 집착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댓글은 더욱 악랄했습니다. 역시 재벌은 노는 물이 다르네. 아들만 불쌍하지. 저게 노숙인 이용하는 게 아니면 뭔데? 바로 그날 오후 미용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수진의 귀에 다른 수강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어요. 저 기사 속 여자 수진 씨 아니야? 세상에 진짜 똑같이 생겼네. 그 재벌하고 스캔들 났다는 수진이 그들의 스마트폰 화면을 본 순간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정수와 함께 자극적인 제목으로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다 뭐예요? 수진의 떨리는 물음에 주변 수강생들은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어요. 수진 씨, 괜찮아요? 안색이 너무 파리해요. 강사가 걱정스레 물었으나 수진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겨우 찾은 행복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정수 역시 기사를 접하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사실을 철저히 왜곡한 악의적인 내용이었죠.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기사를 쓴단 말인가? 정수는 즉각 법무팀을 호출했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해당 언론사 둘 다 모조리 고소하세요. 명예훼손 혐의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허나 기사가 수많은 매체로 퍼져나가 확산을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려울 듯합니다. 법무팀장의 보고에 정수의 주먹이 세게 쥐어졌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수진 씨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겨우 마음을 다잡아가고 있었는데 이 일로 또다시 무너질까 두려웠죠. 그날 밤 정수가 수진의 집을 찾았을 때
수지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정수 씨까지 힘들게 됐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다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정수 씨마저도요. 저 때문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갔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요. 어차피 진실은 언젠가는 꼭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아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살아야만 해요. 제가 괜한 욕심을 부렸어요. 한편 지은은 기사에 대한 반응을 살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달리는 댓글을 하나씩 훑어보니 예상대로 온통 비난 일색이었죠. 이만하면 효과는 충분하겠어. 지은은 곧장 다음 수를 준비했습니다. 훨씬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릴 계획이었죠.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감히 내 자리를 넘본 건 용서 못해. 지은의 두 눈엔 서늘한 결심이 어렸습니다. 서려 있었죠. 지난 2해 동안 쌓아올린 지위와 꿈,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수지는 학원에도 잘 나가지 않았고 정수를 애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겨우 쥔 행복이 또다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죠. 이번 사건의 배후를 기필코 밝혀내리라 다짐했죠. 김 실장, 이 기사가 대체 어떤 경로로 나온 건지 샅샅이 조사해 주세요. 정보 유출자, 사진 촬영자, 관련된 모든 걸 전부 알아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정수는 말없이 창밖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지만 정수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을 때 김 실장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내 정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강한 확신이 서려 있었죠. 사장님, 범인을 알아냈습니다. 누구지? 박지은 전무였습니다. 그 순간 정수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지만 어쩌면 예감했던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가? 네. 기자와의 통화 내역은 물론 사진을 넘긴 정황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이수진 씨를 미행시킨 물증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세게 쥐었죠. 지난 2해 동안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끓어오르는 배신감을 참을 수 없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후속 기사까지 준비 중인 듯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수는 지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은의 얼굴엔 여느 때와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바쁘실 텐데. 일단 앉아요. 정수의 싸늘한 목소리에 지은은 고개를 갸웃했죠. 혹시 무슨 심각한 얘기라도 있으신가 봐요. 그래요. 아주 심각한 얘기지. 정수는 준비해둔 자료를 지은의 앞으로 던져놓았습니다. 순간 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죠. 이게 뭐죠? 당신이 저지른 짓들이지. 이런 기자에게 정보를 팔고 사진을 넘기고 탐정을 써서 수진 씨 뒤를 캔 모든 증거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지은은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들통난 마당의 변명은 소용없었으니까. 맞아요. 내가 한 짓이에요. 지은은 당당히 시인했죠. 하지만 날 이해해봐요. 당신이 갑자기 변했잖아요. 은밀하게 움직이고 딴 여자를 만나는데 제가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불안하다는 이유로 남을 해쳐도 된다는 겁니까? 남이 아니죠. 저는 당신의 연인이자 이 회사의
전무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웬 여자가 나타나 모든 걸 앗아가려는데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지은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정수의 귀엔 그저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내 처제, 즉 가족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죽은 아내와 판박이인 그 여자를 보는 당신 눈빛, 예전 같지 않아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의 지적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수진을 향한 감정은 단순한 가족애가 아니었으니까요. 지은 씨,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뭐라고요? 연인 관계도, 회사의 동반자 관계도 전부 끝입니다. 사직서 제출하세요. 지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제정신이에요? 우리가 함께한 2해를 그 여자 때문에 저를 내친다고요? 선을 넘은 건 당신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해하려 했잖아요. 죄가 없다고요? 그 여자가 정말 아무 꿍꿍이 없이 당신에게 접근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날 밤 정수는 직접 언론사로 향했습니다. 문제의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장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기사 삭제와 정정 보도를 요청합니다. 허나 저희가 보도한 내용은 전부 사실 확인을 거쳤다고요? 과거 노숙인과 불륜 관계라는 게 팩트란 말입니까? 정수의 예리한 반박에 기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제 아내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30에 전 유괴로 헤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찾은 가족입니다. 이런 기구한 사연을 왜곡하고 자극적으로 쓰는 게 언론의 소명입니까? 편집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서렸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내일까지 정정 기사를 내보내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정수는 수진을 설득해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을 직접 밝히는 게 최선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더 많은 이들이 저를 알게 될 텐데. 괜찮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모두 이해해 줄 겁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수진입니다. 플래시가 터지자 수진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곁에 있던 정수가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근 저와 강정수 회장님에 관한 그릇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5살 무렵 유괴를 당해 가족과 이별했습니다. 30해를 홀로 지냈습니다. 길 위에서 혹은 여관방에서 참으로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꿋꿋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강정수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제가 윤서영 씨의 쌍둥이 자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제 가족입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귀한 가족입니다. 섣부른 추측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진이 깊이 머리를 숙이자 회견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방송과 인터넷으로 퍼져나가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이토록 감동적인 사연이 숨어 있었다니. 30년 만에 가족 상봉에 눈물이 난다. 최초 보도 매체는 사죄해야 한다는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특히 수진의 꾸밈 없고 진솔한 태도의 대중은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노숙자로 지냈던 과거와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숨김없이 털어놓은 그 용기에 찬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토록 힘든 역경 속에서도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다니 정말 강인한 사람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수는 이런 여론을 보며 수진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한편 김 실장의 추가 조사를 통해 지은의 또 다른 불법 행각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박지은 전무의 회사 자금, 횡령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뭐라고? 지난 2년간 허위 계약서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왔습니다. 피해액은 총 30억 원에 달합니다. 정수는 경악했습니다. 연인이었던 나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회사 돈까지. 증거는 명백한가? 네. 은행 계좌 추적 및 위조 계약서 등 모든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즉각 경찰에 신고하게. 그리고 검찰에도 고발장을 접수하도록. 그리고 사흘 뒤 지은은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횡령, 배임에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전부 그 여자 탓이에요. 지은은 경찰서에서 악을 썼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서 즉각 파면되었고 언론은 그녀의 범죄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정수 그룹 전무, 거액 횡령 혐의로 구속, 질투가 부른 비극, 한순간에 나락으로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수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이의 몰락이 안타까우면서도 결국 정의가 바로 선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수진이 정수의 팔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끝났어요. 이제 우린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지은이 사라진 뒤 두 사람의 일상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수진은 다시 미용학원에 나갔고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따스한 시선으로 반겨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진실을 밝히는 용기가. 미용학원 원장은 감탄했습니다. 앞으론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와 수진은 한강공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노을이 강물 위로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수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흐르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직 두 사람만이 써내려갈 특별한 이야기로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박지은의 사건이 일단락되고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저녁, 정수는 수진을 다시 한강공원으로 불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에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죠.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정수의 사뭇 진지한 얼굴에 수진의 마음도 덩달아 긴장됐죠. 중요한 얘기 같았거든요. 나란히 벤치에 앉아 강물을 보며 정수가 어렵게 입을 뗐어요. 수진 씨,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수진은 크게 놀랐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수 씨, 처음엔 제가 서영 씨를 닮아서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이란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수진의 마음속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전 서영 씨의 빈자리를 채울 순 없어요.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수진 씨는 수진 씨일 뿐이에요. 서영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에 그래서 제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정수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온기가 전해졌죠. 당신이 보여줬던 그 용기, 진실함,
그리고 강인함.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으니까요. 정말로 서영 씨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수진의 흔들리는 목소리에 정수가 고개를 저었죠. 서영이는 제 과거의 한 부분이죠. 소중했지만 이제는 정말 추억일 뿐이에요. 당신은 나의 현재이자 미래예요. 정수가 수진의 두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어요. 서영이는 참 온순하고 조용했었죠. 당신은 때론 거칠지만 진실하고 여린 듯 강인해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졌어요. 전 배운 것도 내세울 외모도 가진 재산도 없는데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의 그 진실된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수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내게도 이런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 꼬박 30해를 혼자였는데 갑자기 가족의 사랑까지 두려워요. 수진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어요. 뭐가 두려운데요? 이렇게 행복해지는 게 두려워요. 언젠가 이 모든 걸 잃게 될까봐 정수가 수진을 힘껏 안았어요. 그녀의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잃지 않게 할게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수진은 강남의 고급 헤어숍에서 일을 시작했죠. 미용 학원을 마치고 처음으로 얻은 직장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손재주가 정말 남다르네요. 원장이 수진의 펌 시술을 보며 감탄하듯 말했어요. 손님들도 수진 씨를 유독 많이 찾아요. 손길이 섬세하고 부드럽다고들 하세요. 일하는 수진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고 미소가 늘었죠. 제 힘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생애 첫 월급을 손에 쥔 날, 수진은 눈물을 쏟았죠. 스스로의 땀으로 번 첫 월급이었으니까요. 헤어숍에서 일하며 수진은 조금씩 홀로 서기를 해나갔죠. 이제는 정수 씨에게 기대지 않고도 온전히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정수 씨가 곁에 없어도 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수진이 말했죠. 정말 잘된 일이에요. 의존이 아닌 서로를 선택하는 관계여야 진짜 사랑이죠. 정수의 그 말에 수진은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정수 씨가 자신을 구원해줄 왕자님이 아닌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임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 정수의 집에서 준우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수진, 이모. 아빠가 이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준우의 천진한 말에 수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빠가 이모 이야기만 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웃고 계시거든요. 준우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에도 정수의 진심이 보였나 봅니다. 그때 정수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이야기요. 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베란다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우가 저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고마워요. 처음부터 그랬는걸요.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진짜 가족을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정수의 말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이런 기분이군요. 어떤 기분인데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요. 그리고 함께 있으면 세상 가장 안전하게 느껴지는 마음이요. 그의 청혼에 수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정말, 정말요? 네, 진심입니다. 당신과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정수가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의미가 담긴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되면 대답해줘요. 기다릴게요.
정수의 배려에 수진의 마음이 더욱 따스해졌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30해 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사랑하는 이도 곁에 있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자. 나에게도 행복해질 자격은 있어. 수진은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정수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겠어요. 프로포즈를 받아들인 후 두 사람의 사이는 매미는 그럼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혼인신고는 언제쯤 할까요? 천천히 해요. 준우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도 드려야 하니까요. 정수의 배려에 수지는 감동했습니다. 무엇 하나 서두르지 않고 모든 가족 구성원을 편안하게 배려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수진의 부모님께 정식으로 결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영아,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네, 정수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됐다. 우리 딸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아버지의 축복에 수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의 축복을 받는 결혼, 꿈만 같았거든요. 저녁 한강공원을 다시 거닐며 정수가 말했습니다. 서영아, 고마워. 이런 선물을 내게 줘서 하늘의 서영 씨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자신의 쌍둥이 자매가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사랑이었죠.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남역 근처 작은 미용실, 헤어 스튜디오, 미영의 문 앞은 예약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직접 운영하는 이곳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것이었죠. 원장님, 오늘도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직원이 스케줄표를 건네며 말했죠. 수진은 이제 원장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죠. 고마워요.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모셔요. 수진은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불과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자신감 가득한 얼굴과 깔끔한 옷차림. 무엇보다도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가 눈길을 끌었죠. 거울 속 자신을 보던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원장님 손은 정말 마법 같아요. 제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예뻐요. 감사합니다. 손님께서 만족하시니 제가 오히려 더 기쁜걸요. 점심시간 수지는 장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 수지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길 위를 헤매던 내가 어엿한 사장님이 되다니 모든 게 꿈만 같았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바로 정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집에서 준우가 수진, 이모표 김치찌개가 먹고 싶대. 사랑해. 문자를 본 수진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제 이모가 아닌 엄마가 될 날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었죠. 저녁이 되자 수진은 정수와 준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혼하면 이곳이 그녀의 진짜 집이 될 곳이었으니까요. 수진, 이모, 준우가 현관문 앞에서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느덧 10살이 된 준우는 수진을 친엄마처럼 따랐죠.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미술 시간에 우리 가족 그렸는데 이모도 그렸어요. 준우는 으쓱하며 그림을 내밀었죠. 아빠와 수진, 이모, 그리고 자신이 손을 꼭 잡고 활짝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우와, 정말 잘 그렸다. 수지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림 속 자신의 얼굴이 더없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죠. 김치찌개 냄새가 너무 좋은데? 정수가 부엌에서 요리하던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준우도 보고 있는데. 아빠랑 수진 이모가 사랑하는 거 맞지? 준우의 천진한 물음에 두 사람은 웃음이 터졌죠. 응, 맞아. 아빠가 수진 이모를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정수가 답했죠. 그럼 결혼하면 이모가 진짜 엄마 되는 거예요? 응, 그럼. 기대돼? 네, 얼른 결혼하세요. 준우의 성화에 수진과 정수는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식은 조촐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예고, 가족들만 초대해서 조용히요. 수진의 제안이었죠. 좋은 생각이네요. 화려함보다는 의미가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웨딩드레스만큼은 꼭 입어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입어봤거든요. 수진의 작은 소망의 정수는 미소 지었죠. 당연하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로 만들어줄게요. 주말에는 수진의 부모님이 새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미영아, 네가 정말 몰라보게 변했구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구나.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죠. 다 엄마 덕분인걸요. 30년이나 저를 찾아 헤매셨잖아요. 무슨 소리냐. 내 스스로 잘해낸 거지.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영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다. 제 쌍둥이 자매가 이렇게 행복해진 걸 보면서 말이다. 아버지의 그 말에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홀로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5살에 겪었던 그 끔찍한 날부터 시작된 30년의 세월이었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나의 모든 시간들아. 힘들었지만 지금의 날 있게 해줬구나. 수지는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이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발판이 된 것만 같았죠. 핸드폰을 열자 지난 1년간의 행복이 담긴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추억, 보람찼던 미용실에서의 나날들, 정수와 나눈 달콤한 시간, 모든 것이 소중했죠. 마침내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소박한 예식장이었지만 소중한 이들이 모두 모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30년의 고된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행복한 모습이었죠. 우리 미영이 정말 곱구나.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 역시 감정이 벅차올라 눈물이 터져나왔죠. 이러다 신부 화장 다 번지겠어요. 자, 웃으세요. 활짝.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농담에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죠. 신랑 강정수 군은 신부 이수진 양을 평생에 동반자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정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이어서 신부 이수진 양, 신랑 강정수 군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겠습니까? 이tam한 이인공 문도 이만이론이나. 네, 맞이하겠습니다. 수진 역시 망설임 없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하늘에서 따스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분명 하늘의 서영이도 축복하는 걸 거예요.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 준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수진 이모가 진짜 우리 엄마가 되었어요. 너무 기뻐요. 아이의 순수한 외침에 모든 하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진은 준우를 힘껏 껴안았죠. 우리 아들, 엄마가 정말 사랑해.
저도요, 엄마, 정수도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가족이 된 순간이었죠. 달콤한 신혼여행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미용실을 꾸려나갔고 정수는 회사에, 준우는 학교에 충실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평범하기에 더 소중한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여보, 지금 행복해? 어느 날 저녁 정수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세상에 이런 행복도 있구나 싶어. 수진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건 서영이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야. 그리고 2년 뒤 수진과 정수에게 예쁜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공주님이었죠. 우리 아기 이름은 뭘로 할까? 서희 어때? 서영이의 서자의 희망에 희자를 쓰는 거야. 정수의 제안에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서희, 서영, 언니도 분명 기뻐할 거야. 아기 서희를 품에 안은 수진의 얼굴엔 더 없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어느덧 중학생이 된 준우였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죠. 엄마, 서희가 자꾸 보니까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우리 서희가 오빠를 많이 닮아야지. 거실벽 한가운데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수와 수진, 훌쩍 큰 준우와 아기 서희까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 곁엔 작은 액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서영의 사진이었죠. 사진 속 그녀도 이 행복한 가족의 일원인 듯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서영아, 정말 고마워. 이런 행복을 내게 알려줘서. 수지는 마음속으로 가만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창밖으론 따사로운 봄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과 희망, 그리고 영원토록 이어질 사랑의 서사였죠. 수진의 삶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와 그 안의 이야기가 항상 궁금하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따스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